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 OECD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노후 파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땀 흘려서 번 돈 이거 소득세 다 내고 가져왔는데 그거 내 자식 주겠다 그러는데도 또 절반 뺏어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노후 준비를 한다면 5년, 1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으로 보면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누룽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공한 노후를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성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성공한 노후를 한국 사람들은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 주거의 불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사는 거. 두 번째는 소비의 불변. 내가 쓰고 있는 씀씀이를 그대로 노후에도 유지하는 거. 세 번째는 자산의 불변. 내가 집이 있고 뭐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노후 준비를 하면 이걸 곶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게 되고 그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을 쓰는 건 너무 기쁜데 내 재산이 줄어드는 거를 보는 것만큼 불편한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 성장주에서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는데도 생활비가 남는다. 원금은 물론 배당주는 원금이 보장되진 않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예금이다. 예금에서 이자를 빼서 쓰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는다. 이분은 일단은 어쨌든 예금이라는 원금이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3가지가 다 달성되는 노후가 있을까? 굉장히 성공한 노후죠. 예를 들면 내가 은퇴했는데 주거의 불변. 나 옛날에 살던 집에 계속 살아. 그다음에 두 번째, 나 옛날에 쓰던 정도 수준을 계속 써.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도 내 재산이 안 줄어들어.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된 노후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집착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던 곳에 살아야 된다. 꼭 그래야 될 필요 있습니까? 내가 강남에 살았는데 난 노후에도 계속 강남 살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성남, 분당, 하남 이런 데로 이사 가면 돼. 너무 멀지만 않으면 되죠. 강남에서 살았는데 강남 떠나서 막 은평구나 경기도 파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좀 슬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집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이유로 예전에 살던 집에서 떠나시는 경우가 많은데 떠나도 멀리 안 떠나. 내가 보니까. 왜 안 떠나냐? 그냥 그 동네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집에서 산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소비 수준은 내가 옛날에 쓰던 만큼 써야 된다? 요거는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불변이 되면 안 돼. 불변이 되기도 어렵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옛날에 쓰던 씀씀이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낮추면 그게 자체가 불행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지켜져야 된다. 세 번째, 자산의 불변. 이건 너무 고집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장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예요. 내가 진짜 땀 흘려서 번 돈 피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이거 소득세 다 내고 가져왔는데 그거 내 자식 주겠다 그러는데도 또 절반 뺏어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쓰세요. 국가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거 왜 자식을 왜 주려고 그래.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상속을 얼마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기분 안 나빠하는데 증여로 누가 얼마 받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자본주의는 그래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배 아파서 죽어. 상속이라는 건 누군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요즘은 너무 이게 한 15억만 넘어가도 상속세가 나와요. 증여세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막 미리 좀 증여를 해주는 게 현명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그러면 누가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배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증여를 받아도. 근데 이런 나라에서 내가 애써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소득세 다 떼고 낸 돈을 내 자식 주겠다는데도 그걸 세금을 또 뺏어가잖아요.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죠.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냅니다. 팔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이것저것 떼어가요. 그러니까 다 쓰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물론 뭐 조금은 남겨주시면 좋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돈을 자식에게 남겨주겠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순간 자녀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존적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하십시오. 주택연금 망설이지 마세요. 주택연금 했다가 자녀 눈치 보인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마시고 물고기를 주지 마시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키워주세요. 오히려 나중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아이들 경쟁력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많죠. 사실 우리가 노후 문제라고 하면 돈 문제만 얘기하는데 물론 뭐 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이 다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인과 친구 리스크가 있습니다.
노후에 은퇴를 하게 되면 건물을 팔아 사업을 하다가 돈을 다 날렸다 그러는데 그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노후가 되면 안정된 소득이 사라지고 불안감과 공포감이 생기니까 귀가 팔랑거릴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니까 지인과 친구를 조심하십시오.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가까운 친구는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까진 좋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 나랑 관계없는 사람한테 속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어쩌면 가족, 친구, 지인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리스크, 투자의 리스크 같은 것들이 일단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 건강 리스크입니다. 이건 돈은 아니지만 50대 때부터 건강관리 여러분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술, 담배 끊으시고요. 건강관리 하십시오. 술, 담배에 의존하시는 사람은 안 된다. 술, 담배 난 조금 하기 때문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 의존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술, 담배에 의존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또 다른 재미가 펼쳐집니다. 그 재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시고 자전거 타시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노후 재산이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부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판례를 보면요. 평생 외벌이로 남편이 돈을 벌어왔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30억이 넘지 않거나 결혼 기간이 뭐 예를 들면 한 20년 이 정도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혼을 했을 때 재산은 무조건 50대 50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평생 나만 벌었는데 뭐 예를 들면 재산이 한 100억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돈 번 사람의 기여도를 좀 더 높게 인정을 해주지만 한 30억 미만이다 그럼 다 똑같아요. 아무리 외벌이를 했다 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내조를 했던 아내의 경제적 기여를 거의 절반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방 도시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고 노후 생활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5억이면은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죠. 근데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2억 5천씩 찢어지게 되는데 2억 5천이면 바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건데 나이 먹어서도 부부관계가 좋고 배우자와 대화가 잘 되는 집은 돈 벌고 있는 거다. 왜냐? 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0%까지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황혼 이혼은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하는 걸 황혼 이혼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이에 이혼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래서 부부 리스크. 사실 부부 리스크라는 건 나이가 한 60, 70 넘어서 부부 리스크는 뭐 외도나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 그래요.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평생 돈 버느라고 고생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하는 순간 배우자하고 부딪히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불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불화 비용. 이게 무슨 얘기야? 화목했으면 와이프가 밥을 해줬을 텐데 알아서 먹어 이러니까 아씨 나가서 사 먹어야 되나? 시켜 먹어야 되나? 이게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목하게 되면은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 불화가 되면 다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리스크가 또 하나의 리스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녀 리스크, 자녀를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게 슬프다. 그러나 실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청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아마 기성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못 사는 게 아마 첫 번째가 청년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부모님보다는 저희가 잘 살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가 저보다 잘 살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거의 모든 가정에.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청년들은 어려우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지원해 줍니다. 월세도 주고 모두 해주겠다. 이게 더 약한 청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해주지 말자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래요. 최근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돌캥도 늘고 있습니다. 돌캥이 뭐냐? 돌싱이 아니라 돌캥. 나가서 독립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돌캥. 최근에는 경제활동을 안 하면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만 의존하면서 지내는 요즘 전업주부 말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으니 전업자녀 문제가 대한민국에 심각하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활비 한 푼 안 내놓고 집에서 청소, 빨래, 정리정돈 하나도 안 하면서 지내는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는 이런 청년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의 노후에 자녀를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야, 너 뭐 학원 보내줄까? 뭐 이거 사줄까? 태블릿 PC 필요 없어 공부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웠으니까 그 아이가 커서 의존형 인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돌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업 자녀의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경우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아주 좀 안 좋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드는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자녀를 경쟁력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게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혼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시대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 시장에 나간다. 뭐 꼭 결혼 정보회사를 안 간다 하더라도 소개팅을 한다. 뭐 선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우리를 평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 상대 배우자를 평가합니다. 이걸 안 한다고 부인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뭘 보냐? 네 가지를 보죠. 첫 번째, 직업, 연봉, 학벌, 외모 이 네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스펙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직업, 연봉, 학벌,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어도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스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완벽하더라도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이냐? 내가 너 대학 보내고 내가 너 지원해주고 너 유학 보내고 하느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배우자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4개의 스펙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의 5번째 스펙을 자녀에게 뺏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옛날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좀 많이 낳아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그냥 계란을 하나만 낳으니까 처음에 괜찮다 그랬는데 아 이거 2개 안 낳나? 3개 안 낳나?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저 거위의 배를 갈라서 알이 얼마 들어있는지 꺼내자. 이렇게 하는 실수가 가장 큰 실수죠. 예를 들면 자산에서 안정된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 자산을 깨서 그 현금 흐름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그 자산을 깨서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서 노후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아까 노후 생활비 계산 두드려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드리고 나서 딱 남은 금액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금액을 내가 어떻게 벌 거냐라고 하는 건데 내가 남아있는 기간은 얼마 없는데 부족한 생활비가 너무 크다. 포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뭐 저축을 만약에 해서 2% 3%로 저축해서 하겠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돈을 소득을 늘려서 어떻게 조금 엔잡을 해야 되나 뭐 알바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요즘 최근 자산시장이 뜨거우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서 요게 또 한번 텐베거가 되면은 나는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포모가 있으면은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투자를 한다면 관점을 5년 이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고 물어볼 때 혹시 그 살까요가 지금 삼성전자 30만 원, SK하이닉스 200만 원에 사도 될까요? 요게 한 1년 안에 한 250만 원까지 올라갈까요?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5년 후에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의 방향을 물어보는 건지 아마 전자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는 투자라고 하는 것을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추나 배추로 보시면 안 돼요. 상추나 배추는 심으면요 몇 주 있으면 그냥 수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삼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인삼은 심을 때의 컨디션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5년 6년을 재배해서 결국 5년 6년 후에 수확을 할 때 그러면 그 5년 6년 후에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각이 5년 6년 후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오르는 거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샀다 2주를 샀다 막 올라 와 너무 기쁘다. 기쁘면 안 되죠. 여러분 노후 준비하신다면서요. 앞으로 사야 될 게 더 많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상추나 배추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뽑아 먹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는 내가 한꺼번에 큰 목돈을 넣을 수 없다면 꾸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2030들이 나스닥 S&P 500에 ETF를 하고 또 코스피 200에 ETF를 하는데 최근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최근에 들어가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르니까 너무 기분 좋다? 기분 좋으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4050도 노후 준비를 한다면 5년 1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으로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 보면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습니다. 금 사야 됩니까? 금 사서 내년에 등록금 내겠다, 내년에 전세금 올려주겠다, 내년에 집을 이사 가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내 노후 준비로 금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야 됩니까? 사야 되겠죠. 이렇게 관점을 길게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투자와 저축을 하셔야 노후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부족분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내가 할 건지 제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무엇이 됐든 행동을 하셔야 노후 준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책 제목이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니까 49세 전에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49세는 뭐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49세는 이제 좀 있으면 50 되니까 그죠? 사놓고 안 보고 있다가 딱 50 됐을 때 보시면 되니까 농담이 아니라 40대 이전의 분들에게 노후 준비 얘기하면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그분들은 노후 준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노후 준비에 솔루션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루션은 개인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솔루션을 어떤 방향으로 찾아야 되는지의 방향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방향이 중요하냐면 방향을 모르고 막 열심히만 살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에 그런 농담 있잖아요. 뭐 산을 올라왔더니 이 산이 아닌가벼?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설정을 해놓은 책이에요. 이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누룽지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정말로 길어졌다는 게 90년대생들은 진짜 100세를 살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 기성세대인 50대, 저도 50대 후반인데 50대 분들도 어쩌면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100세를 터치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수익률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막 주식 오르니까 수익률로 해결될 것 같죠? 혹시 뭐 1년 전에 삼성전자에 한 10억, SK하이닉스에 1억 넣으셨나요? 왜 우리는 1년 전에 1억을 못 넣어놨을까? 1년 전에 1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1억이 있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1억을 왜 한 개 종목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려면 그 1억이 여유 자금이어야 된다. 1억이 여유 자금이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한 10억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금융자산이 10억이다. 그러면 나 같아도 1억은 그냥 넣어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일을 만나려면 우리의 여유 자금이 1억이나 5천 정도로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진짜 긴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긴급한 일도 좋지만 중요한 일을 꼭 먼저 하시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노후 준비는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셔도 늦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메모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